지지평선 살짝 엿봤고요. 그러면은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세비캠요. 세비캠 매수가하고 네. 비중 알려주세요. 106,000원에 20%요. 106,000원에 20%요. 이 종목 네. 폐배터리로 한창 잘 갔었는데 언제쯤 사셨어요?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아, 그러면은 바닥인 줄 알고 그때쯤에 사셨군요. 네. 아, 그때 자꾸 당시에 빠졌어요. 예, 계속 밀리네요. 그때 당시에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잡고 들어가셨어요? 저요? 네. 한 12만 원. 12만 원 갔으면 하시면서 들어갔다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계속 밀리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손절할까 아니면 물을 탈까 그게 예,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손절 그리고 또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네. 예. 세비캠, 성일하이텍 상당히 핫했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세비캠 매수 단가가 106,000원, 비중 20%. 이제 어떻게 할까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답을 좀 주시죠.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공략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분명히 업종으로 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확장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도 전기차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세비캠 같은 경우는 매출을 보게 되면 양극재 비중이 한 22% 정도 되고요. 재활용을 해서 나머지 건 전부 다 폐전지 쪽입니다. 74%가 거의 다 폐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활용 사업에 좀 몰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0%가 넘었었거든요. 올해도 거의 15% 가까이 찍었고요. 내년에 20%입니다. 영업이익이. 2024년까지 가이던스가 소형 종목인데 나와 있는데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3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분명히 기술력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이 이제 좀 간과를 하신 게 상장이 이제 8월 달에 됐고 그때 당시 공모가가 3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공모가를 2배 넘는 가격에 7만 원부터 시작해서 18만 원까지 막 급등을 갔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좀 맞물리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자체가 워낙 고비용이다 보니까 전기차 안에서 여기에 사용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세비캠 같은 경우는 신사업도 태양광 패널 쪽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유예술 물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유동주식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좀 보셔야 되는 게 발행 주식수가 480만 주인데 유동주식수가 지금 190만 주밖에 됐지 않습니까? 보유예수 물량을 보게 되면 이제 기간에 좀 상관없이 총 300만 주가 좀 넘는데 그 중에서 100만 주는 2년짜리입니다. 최대 주주들을 보게 되면 뭐 박씨 집안인데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0만 주는 6개월짜리 내지는 기간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본인들이 이제 공모가가 35,000원인데 보유예수 기간이 다가왔을 때 물량 수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연말장이고 성탄절 산타랠리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수화도 조금 소원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대주주 양도세가 좀 마무리돼서 오늘 개인들이 역대급 매수를 펼쳤습니다. 어제 1조 1천억 원 매도였고 코스피에서 오늘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도 외인 기관들이 물량을 오늘 쏟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대다수였습니다만은 종목 반등이 좀 소원하지 않았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비캠의 업황이나 기업 가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보유예수 물량 해소될 때까지는 주가는 더 빠진다고 좀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8월 9일 날 상장됐으니까 6개월 지나면 내년 2월 9일이거든요. 당장 여기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LG에너지솔루션 1월 달에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세비캠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국면에서 이제 뭐를 타서 내가 조금 장기 보유하겠다는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올지 65,000원에서 지지를 좀 받을지는 솔직히 지켜봐야 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보유예수 물량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65,000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군데서 갖고 있습니다. 뭐 한국투자증권도 갖고 있고 여러 군데 갖고 있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대응 자체가 아쉬운 게 종목을 이제 잡을 때 종목이 좀 밀렸을 때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 뭐 실적, 밸류에이션. 그런데 지금 주당 EPS를 보게 되면 세비캠이 내년에 2,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PER이 지금 40배거든요. 프리미엄을 40배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적정 주가가 딱 8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40배인 상태에서 내년 실적을 계산했을 때 8만 원이 적정 주가란 소리예요. 물론 수치적으로 주식이 다 움직이고 가격이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자체에서 오버행 이슈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더 조정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종목 자체를 놓고 보면 이 기업이 뭐 별로 좋지 않고 기업 가치가 성장성이 없다면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으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소실됐구나. 그런데 계속적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아무래도 성장성이 있고 확장력이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도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손절로 굳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종목 상담이 되셨으니까 투자 기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투자 기간이 내년에 오버행 이슈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여름 이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경기 침체 국면이 뭐 주식시장에서 지금 1분기다 2분기다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여기는 좀 넘어가야지 시장 반등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주도주에 편입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지만 지금 주도주 산업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 2차 자동차, 신재생 거기에 이제 다른 곁다리 섹터들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지 이제 추가 매수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좀 소형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보유 기간은 내년 3분기까지 좀 보유를 해가지고 리바운드를 조금 노리는 과정. 리바운드가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11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 시청자님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좀 늘려서 홀딩 전략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자금의 시간 투자는 좀 가능하세요? 여유 있으세요? 급한 자금은 네. 아니신 거죠? 네. 예. 급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내실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좀 가져간다면은 그래도 원금 회복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잘 대응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하실 때는요, 저희 전화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좀 대화를 나눠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 시간이 약간 TV를 보시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세비캠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할 필요도 없고 추가 매수 없이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붉은 노을님 종목 금호석유이고요. 매수가 15만 3천 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배당락이 무섭네요. 리오프닝 주로서 희망이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금호석유 종가 13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석유화학 업종 가운데 한 종목인데요. 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죠. 네,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았다 보니 올해 4분기 실적 반등이 어려울 거란 증권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나오면서 석유화학 부문 수출도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아마 6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9월쯤에 주가 바닥 찍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 보이다가 오늘 좀 크게 밀렸는데요. 네, 비중도 30%라 좀 크십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배당락에 일시적으로 밀린 걸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걸 리오프닝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가 좀 된다면 이제 결국 위드 코로나라 가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일컬을 때 이제 신흥국 증시라고 일컬을 때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뭐 신흥국 증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신흥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이제 좀 일컫는데요. 한국을. 결국은 우리가 중국 시장의 성장률이라든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으로 금액을 속이는 엔비라텍스였죠. 코로나 국면에 엔비라텍스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실적 부분이 말도 안 되게 이제 특히 이제 여수에 가면 공장인데 좀 보시죠. 우리 2020년에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5조 원대에서 4조 원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이 없었다는 것은 4년 동안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형 성장이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 2020년부터였습니다. 매출액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3배 가까이 되는 2조 4천억 원을 찍었거든요. 외형 성장이 한 단계 이루어지고 나서 외형 성장,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반토막 났거든요. 아무래도 엔비라텍스의 수요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크겠죠. 금호석에 다른 화학 부분도 있겠지만 뭐 B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엔비라텍스 매출 비중이 떨어진 게 가장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실적이 올해 이제 반토막 나는데 내년에도 반등 기조가 좀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일단 나와 있는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1조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매출액은 그대로 조금 유지되는 편인데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그럼 감가상각이 많이 됐다는 것이겠죠. 원재료 급상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품 수요가 공급량을 뭐 특히나 이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오늘 배당락 조금 안 좋은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 좀 불만인데 배당락이 있다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솔직히 뭐 교과서에 기술적으로 배당락 있나는 무조건 주가가 빠져야 된다 이런 거 없거든요. 뭐 배당 준 만큼보다 더 빠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들어오면서 앵커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코스닥 종목들은 왜 빠지냐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이제 결국은 내수 경기 활성화가 얼마만큼 중국 쪽에서 빠르게 진전이 되면서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중국 쪽은 특히나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좀 낫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좀 펼치고 내년에 GDP 성장률이 지금 중국이 원래 3.7 뭐 이 정도였는데 조금 더 떨어졌었고요, 4분기 때. 내년의 전망치가 여러분들 4.9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예요.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가이던스긴 하지만 GDP 성장률이. 그러면 중국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 특히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특히 양의 때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금호석유를 보유할 때는 거기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월에 중국 경기에 관해서 어떤 정책들이 좀 이슈화되고 우리 수출 비중이 좀 올라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가가 높은 단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15만 3천 원에 잡으신 걸 보면 주가가 조금 돌파할 때 2차 상승 때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잡으신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심어리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11월 달에 잡으신 것 같은데 다 이렇습니다. 종목들이. 요즘은 뭐 지수 앞에 장사했다는 말도 무색할 정도고 우리나라 시장이 연동성 관계도 좀 파괴된 상태거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연말장 앞두고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종목의 선정 부분에 관해서 굳이 실적이 좀 감소하는 금호석유를 좀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데 내년도에서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좀 저점을 완벽하게 찍는 것이 좀 확인되고 중국의 정책적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정말로 석유화학 매출 비중들이 좀 올라가는 화학 스프레드를 확인하는 것까지 좀 잡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러면 좀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호석유의 밸류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고요. 실적 부분은 좀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책적 이슈에 따라서 좀 반등세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배당락이니까 뭐 6%가 빠져서 대형주 치고는 많이 빠졌죠. 그냥 보유를 좀 하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1월 달 들어서 종목이 한 단계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되실 거예요. 하단 부분이 11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빠지면 더 어떠냐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죠. 종목을 손절로 대응할까 아까도 전화 연결이 됐지만 보유해가지고 홀딩 전략으로 좀 버티는 쪽으로 경기 침체 국면을 넘어갈 것이냐. 저는 후자가 낫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손절을 해서 마땅히 돌아갈 수 있는 섹터들이 테마단 섹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들이 다 뻗은 상태거든요. 특히 중국 관련된 주들이 이미 다 카지노, 면세 어느 정도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다시 거기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주도주 쪽에서 조금 공략을 안 하신 거는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반등 여력을 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15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에서 저는 종목 교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붉은 노을님의 금호석유 봤습니다. 종목 선정이 약간 좀 아쉽다라는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도 손실은 좀 줄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의 목표치는 15만 원 선 정도로 예상이 됐으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회복이 되면은 빨리 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명쾌한 진단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 비중 네네. 알려주세요. 7,000원에 20%. 7,000원에 20%. 이 종목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매수하셨어요? 아니, 실적도 좀 괜찮다 그래서 샀는데, 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놓쳤습니다. 아, 괜찮다고 해서 추천받고 사셨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지금 판단을 네. 하시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걸 지금 중장기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고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릴 테니까 계속 전화기 들고 계세요. 끊지 마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입니다. 7,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종가는 5,8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신가 봐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가능합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제일 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만은 당연히 주가 등락에 저도 전문가지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가 등락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전문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게 좋으신데 이 종목은 오늘 나왔던 세 종목 중에 제일 사유가 좋아요. 일단 여기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FPCB도 하고 있지만 PCB 쪽은 MLB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의 매출 비중이 최근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FCBGA가 대세입니다. LG이노텍부터 시작해서 삼성전기, 코리아서킷, 뭐 대덕전자, 심텍 전부 이쪽이 대세고 굉장히 고마진율이 남는 쪽이에요. 그래서 PCB 업체들을 보게 되면 주가들이 다 내려가는데 내년도도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이 좀 안 맞죠. 내년에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경기 침체 국면인데 PCB들 업체들은 왜 이렇게 가이던스가 높냐? 실질적으로 매출이 잘 나옵니다. 실적도 문제가 없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역대급 퀀텀 점프가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기업에서 선택을 잘한 게 뭐냐면 다른 데서 다 포기하고 안 하는 MLB 쪽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른 데서 좀 포기하는 것들이 고마진이 남지 않지만 여기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겠다. 이수페타시스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십시오. 금호석유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금호석유가 항상 5조 대 4조 대 후반을 기록하다가 2020년도에 8조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이 기업은 5천억부터 4천억 계속 한 5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 이제 6,500으로 올랐거든요. 영업이익도 20%까지 찍었어요. 1,100원. 그런데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인데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이익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죠. 계속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균형을 잃어가면서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 나오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좀 영향을 받은 거지 기업 가치 내용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당 EPS도 1,600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 계산을 해보면 6,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4배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주가는 싼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기판 쪽으로 분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판 쪽에서 영업이익률 20%를 찍는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은 잘 하셨고요. 이제 뭐 손절 타이밍을 좀 놓쳤다. 손절 타이밍을 좀 놓쳐서 장기 투자로 변신을 하고 싶다. 이것도 종목이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지 장기 투자로 변모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실적이 괜찮다든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든지 이래야지만 내가 좀 내려왔는데 경기 침체라서 끌고 가고 싶다. 이게 제 솔직한 답변이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20%니까 늘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늘 종목이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보다는 시장이 잠깐 눈속이만 하는 테마단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개인 투자들 수급이 거기로 몰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주,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종전이냐 확전이냐. 대표적으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면 확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만나라고서 10%가 떨어졌어요. 평화협정 나오자마자 다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 장기 보유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장기 보유해가지고 내내 경기 침체 국면 넘어가면 4월에 8,700원 찍었는데 여기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되는 기업에 계속적으로 성장성 갖고 있고 경기 침체 국면에도 매출이 늘어나는데 굳이 섹터의 순환매가 한 번 돌아왔을 때 부각이 안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단 지지는 제가 봤을 때 5,000원 깨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내년에 증시가 가장 안 좋은 국면이 경기 침체 국면이 2분기인지 3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분기를 점치고 있는데 증시의 바닥 측면은 저는 1, 2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구정 전후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시게 그때도 저는 이 스페타시스는 5,000원 깨지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5,000원 깨지면 더 사야죠. 이런 종목들은 자금이 좀 출중하다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전화 연결도 돼 있지만 내 종목이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종목이 좀 빠졌더라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흔들리셔가지고 손절을 하게 되면 실적도 괜찮고 종목도 좋고 성장성이 있는데도 주가의 심리도에 못 이겨서 제가 손절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도 이길 수가 없죠. 기댈 때가 이제 그러면 모멘텀 하나만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주식이 너무 리스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종목 보유견 드리고 중장기 투자했을 때 목표가 9,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은 잘 고르셨네요. 네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잘 내고 밸류에이션 낮은 좋은 기업이 제값을 받는 그 시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 봐드렸습니다. 전화 상담해봤고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대비로는 그래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데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역시나 손실률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 도와드릴까요? 조소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나비아님 종목 화신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9,300원에 7% 보유하고 계십니다. 놔두면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 하고 싶지 않네요. 반등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화신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주로 현대차, 기아차의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완성차 업체들 신차 사이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 먼저 체크해보면 7,3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 확인해보면 이번 12월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 근래 들어 한두 달 사이 사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동차주들 근래 들어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수요 부진 때문에 생산을 줄인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기아는 오늘까지 연이어서 52주 신저가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화신 차트 흐름 봤을 때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추가 매수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반등 목표가까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볼 때 이제 완성차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뭐 조금만 보고 오죠. 현대차하고 기아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의 본격적인 반등은 예전에 있었던 좀 안 좋은 애플카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때 결국은 그게 이제 재공시를 한 달 만에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결과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임직원이 구속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현대차의 이제 MS 부분, 시장 점유율 부분이 크게 떨어졌느냐? 중국 쪽에서는 좀 힘을 못 썼습니다. 사실인데 북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히트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황이 안 좋을 거라는 게 두 가지 쪽을 내세우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비 둔화. 큰 거부터 좀 줄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RA 감축법.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노이즈가 솔직히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 있는 부사장이 나와서 공장 철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미국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 뭐 방송 표현을 그대로 좀 빌리자면 나쁜 짓 맞죠. 공장 짓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에 고용인력 창출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도 고용인력 창출할 텐데 이제 와서 공장 다 부지 선정하고 짓겠다 하는데 보조금 혜택을 빼겠다. 연내에 사실은 구체안을 마련해가지고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내용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솔직히 좀 불만이 있고요.
투자를 받을 거면 명확한 걸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소비 둔화, 첫 번째는 아이웰 감축법,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에 사전 예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느냐 싹.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왔을 때 제네시스 굉장히 히트치고 있고 다 완판이었거든요. 그럼 사전 물량들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왜 완성차를 보냐면 화신은 현대차 거의 부품 업체예요. 1차 하도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RM 쪽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 휠에도 관련돼 있는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신은 6월 달에 북미 지역에 공장 캐파 증설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현대차가 간다고 하니까 먼저 갔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하향 조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변 노이즈, 대외 변수를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니까 야 이거 보조금 혜택도 못 받는 거 아니냐. 내년에 경기 침체인데 소비 늘어나는데 차 많이 안 바꾸는 거 아니겠냐. 바꿀 사람들은 이미 정해지려고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 다 바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자동차 업황에 관해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 자체를 보지 않고 감소는 하겠지만 너무 소비 둔화나 대외 변수 쪽으로 노이즈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매운 방송할 때도 드려봤는데 똑같이 한번 앵커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면 전기차가 안 팔리면 2차 전지가 팔리겠습니까? 아니요. 팔릴 수가 없죠.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잘 팔리는데 전기차는 안 팔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완성차 업체가 고객이냐 2차 전지 업체가 고객이냐 완성차 업체가 고객이죠. 물론 현대 기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BMW도 있을 거고 벤츠도 있을 거고 뭐 포드도 있을 거고 GM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 위상 자체가 좀 올라갔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에서. 항상 일본을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은 상황이 좀 틀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2차 전지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된다? 저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완성차 업체를 내연기관차로 바라보는 쪽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럼 화신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화신의 매출은 어떻느냐? 계속 올라가는 쪽이에요. 내년에도. 화신은 제가 좀 놀란 게 항상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야기할 때 조단위 매출이거든요. 항상 안 좋은 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다. 뭐 3%대. 늘 말씀드리면 두 업체만 영업이익이 괜찮았었습니다. S&T 모티브하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DTR 오토모티브. 이 두 군데만 8% 9%대 해당상이 있었고 화신도 보시면 1조 2천억 찍는데 작년에 200억 찍었어요. 영업이익률이 뭐 1%도 안 되는 기업인데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올해 1조 6천억 찍었는데 800억이고 내년에 1조 8천억인데 지금 1,000억 예상돼 있거든요. 지금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매출액 성장도 되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내면이 뭐가 있느냐? 이면이 지금 전기차 부품이든지 수소차 부품들도 같이 개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에서 부품 업체들한테 많이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가의 흐름이 이제 이런 부분하고 좀 상이되게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굳이 손절로 대응할 필요도 없고 물타기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9,300원에 잡으신 거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유튜브에서 12월 달경에 잡으셨을 거예요. 11월 경이나. 그래서 주가가 이제 돌파를 좀 9,500원 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뭐 12월에 FMC 내용이 또 안 좋고 그래서 흘러내린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기간만 좀 길게 설정하면 저는 무난하게 시청자님 9,300원 가격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 쪽에서 굳이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최종 매도 목표가 투자 기간 좀 길게 보유해가지고 3분기까지 11,5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도 종목은 좋은데 휩쓸려 내려왔으니까 시간 투자를 좀 한다면은 그래도 원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내실이 있는 기업이어서 또 이렇게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비안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시판으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 나서도 게시판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올려주신 종목군 오늘 처음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젤파고 TV라는 필명 쓰시는 분께서 세누텍을 신청해 주셨는데 단기 투자를 들어가셨대요. 세누텍 1,850원에 비중 11%로 사셨는데요. 단기로 샀는데 오늘 더 조정을 받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어제 뭐 이때쯤 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제부터 좀 주가가 많이 밀려서 그래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신 모양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게 보니까 소수 계좌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일단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단기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금방 좀 찾아봤는데 저는 이 종목 원래 히토리 종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 가지고 무슨 비드 세라믹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히토리 관련 종목으로 알았는데 어찌됐건 우리 시청자님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걸 보고 좀 참고를 했다. 네. 우선 그런 기술적인 타점부터 점검을 좀 해보면 괜찮게 접근하셨어요. 기술적인 거는. 지금 어차피 지금 박스권 하단을 1,800원 정도로 측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1,750원, 1,800원 정도 보니까 올라갈 때 좀 잡았는지 조정 구간에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올라갈 때 잡았다면 수익권인데 청산을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내려올 때 60일선에서 조금 트라이를 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지지가 받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이제 바닥권을 어디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내심의 손절가는 1,700원 정도를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10% 정도가 좀 빠지면 결국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1,650원 정도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10월 달에 올라갔고 다시 조정을 받다가 뭐 좋은 소식들이 좀 돌려오면서 했는데 일단 올해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을 좀 봐보니까 풀이를 해보면 지금 3년 내내 적자 찍다가 작년에 27억 찍고 올해도 흑자를 쓸 수 있느냐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도 흑자 찍었거든요.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기술적이거나 거래량인 부분이 많이 조금 차지를 했다고 보여져요. 뭐 장기 공급계약 것도 있는데 실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죠. 저보다 손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저도 금방 거래소 공시를 좀 열어보니까 소수 계좌 지금 관여율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3일간 10개 계좌에서 관여율이 46%고요. 지금 주가 변동폭이 마이너스 17%거든요. 그리고 관여 계좌가 지금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뭐 방송에서는 비속어를 쓸 수 없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을 조금 내놨다는 게 좀 보여지는 형태거든요. 계좌 관여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대응만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종목의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은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이렇게 약간 흔히 말하는 어떤 주포 세력들의 주가 움직임이 추가적인 상승분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흔들기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드리건데 뭐 여러 가지 안에서 내부에서 뭐 다른 회사 주식도 사기도 하고 전환세차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주가가 시세 견인이 된다면 참으로 훌륭하겠죠. 그것이 불법이냐 참이냐 진실이냐는 금감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익 집단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 채우시고요. 손절가 1,700원보다 조금 밑에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1,650원 정도 측정하시고요. 그럼 손절이 1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거면 시청자님 생각이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일은 좀 어렵고 이 부근 언저리에서 반등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반등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으로 측정해가지고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2,1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시는데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었어요. 세누텍이었습니다. 1,650원 손절 라인이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2,100원을 목표치로 해서 또 전략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봐드린 화신, 나비아님의 종목이었는데요. 원래 마음속으로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대요. 장기 보유 생각했는데 힘이 됩니다 해주셨어요. 생각하신 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들도 요즘 관심 많으시죠. 또 내년 초 되면은 뭐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들 모멘텀 받지 않을까 기대 상당한데요. 마왕님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분도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 그런 가격입니다. 73,500원의 비중 15%고요. 오늘 종가가 73,000원 부근이어서 아주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을 해서 또 우주항공, 방산 이쪽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수주 잔고를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세트라게까지 수주 잔고를 지금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 좀 보시게 되면 수주 잔고가 초과 달성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신재생 쪽에서는 수소 파트들이 좀 있고요. 매출액 대비 뭐 90%, 100% 이렇게 초과 수주 달성된 데가 있고 12월에만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단일 공급 그 체결이 많이 됐거든요. 12월 26일 엊그저께도 됐었고요. 금액을 배우시게 되면 매출액 대비 이제 7%라고 돼 있고 방위산업청 이렇게 되는데 수주 잔고가 들어가서 보니까 항공기 엔진 쪽이 31조고요. 총 다 해서 32조입니다. 32조. 이 돈을 잘 받아야 되겠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돈 못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예전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바람 타기 전에 3만 원대 주가였습니다. 3만 원대, 4만 원대. 이때도 저희들이 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주항공 모멘텀이었죠. 뭐 스페이스X 뭐 이렇게 우주항공 관광 간다 이런 이야기 있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방산 색채를 좀 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덱스는 하나 쪽의 색채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조선까지 좀 박차를 가하던데 정말로 대우조선은 해양 인수하고 다른 것도 할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태양광 산업, 신재생에 몰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항공 산업, 방위 산업, 그다음 조선까지 진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색채를 명확하게 떼는 것 같고 수주 잔고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좋은 쪽이 이제 요즘에 방산업체들 공략하시면 뭐 퍼스텍이라든지 비텍 이런 거 좀 빼고요. 뭐 무인기 떴다고 해서 가는 그런 작은 종목들 빼고 LIG 넥슨원이나 뭐 한국우주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렇게 좀 대형 종목이고 방위산업체 안에서 그 다음에 실력이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경기 침체 분위기를 좀 덜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쪽으로도 경기 침체를 좀 안 타는 것 같고 정말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전문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주 잔고 내지는 실적으로만 견인차 역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매출액 계산은 언제 기업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가이던스가 지금 800억으로 좀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충분하게 반등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에 우주항공 모멘텀을 땄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성장주의 틈바구니가 좀 좁긴 하지만 순환매는 돌아온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우주항공 테마가 땄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12배 정도, PBR은 13배, 1배 정도 되는데 목표 주가 1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돌파를 지금 다들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요즘에 조금 방위산업이 인기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저는 주가가 지금 오늘 배당락이고 요즘에 좀 좋지 않고 연말장인데도 주가가 다른 종목 대비 좀 견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 관점으로 좀 가시기에는 높은 단가에 잡긴 했지만 충분히 매매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는 잡아볼 만하다. 지금 단가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바라는 것도 신고가 돌파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랑 같이 두 가지 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좀 치시는 건 저는 별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관점으로 가려면 라인을 6만 원대에 접근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매매 관점이시니까 6만 5천 원 정도 손절가 제시토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신고가 돌파를 딱 노려가지고 신고가 언저리인 8만 6천 원 정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약간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는 의견이네요. 6만 5천 원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 주가는 8만 6천 원 정도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화 쪽이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 9월 달에 한화그룹주들이 지금 조선까지도 확대를 한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도 한화그룹 내에서 대규모 증자하지 않을까 우려감에 한 번 또 밀렸었고 현재 진행형인 게 STX 중공업 인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증자라는 부분이 뭔가 좀 뇌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원래는 다른 사람 품에 안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안 됐죠. 굉장히 반대가 있어가지고 현대 쪽. 네. 근데 솔직히 거기로 갔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건 지금 조선 쪽에 봤을 때 매출액이나 실적이 가장 좋은 쪽이 현대중공업이거든요. 노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조선 쪽이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조선 쪽에서 수주 자체가 좋은데
하나 자체에 대해서 뭐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여력 자체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떤 기업 추진을 해가지고 MMA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주주들에게 손을 안 벌린다는 건 조금 저는 불가능해 보여요. 어떤 형태로도 주주의 손을 좀 벌릴 것 같고요. 단지 주주의 손을 벌렸어도 기업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높은 수주 잔고를 유지시키면서 조선업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STX 중공업 인수한다는 그러니까요. 풍문입니다. 아직 확정 안 됐어요. 네,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크게 무리해가지고 조선에 좀 몰두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 쪽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K조선에 대한 위상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조선도 이제 친환경 선박 수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LNG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사업으로 부각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편적으로 보자면 주주들에게 손을 빌리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계열사에서 자금이 이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굳이 기업 인수를 하면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저는 뭐 99%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을 먼저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이 대우조선해양 괜찮습니다. 원래 3사 중공업 할 때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적자거든요. 네. 적자 폭이 너무 컸어요. 그 내년부터 이제 조선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늘 공개방송 할 때도 그렇고 회원방송 할 때 조선은 개인들이 손대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매출액 계상되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늘 카드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가 뭐 카드 긁었다고 해서 바로 매출액에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늘 발목을 잡는 게 후판 가격이에요. 3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변동폭이 있을 때 실적이나 수주가 잘 나와도 주가가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거든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수주 잔고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는데 증자 부분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앞으로 체크해볼 만한 좀 내용은 있습니다. 하나그룹 전반의 M&A와 관련된 뉴스들은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첨언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뭐 내일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대응 전략 전문가님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뭐 올해도 이제 내일도 뭐 출연이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올해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전문가로서도 좀 부끄러운 측면이 저도 올해 증시를 좀 높게 봤습니다. 3,100선 정도. 연초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도 뭐 이코노미 수석들 3,400선까지 증시 전망을 했었는데 증시가 가장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저도 예상치 못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빠르게 저는 올해 금리가 3% 정도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넘어갔죠. 그리고 내년에 한 2% 정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옴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 고스란의 악재 부분이 올해 다 반영이 지금 되고 있고 아직도 IANG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앞두고 나서 가장 안 좋았던 점이 FMC 내용도 있었지만 산타렐리가 실종됐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요즘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증시 회전율이 20%였어요. 너무나 좀 처참하죠.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로 지금 PBR이 0.9, 0.89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까지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지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좀 마무리되면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도 역대급 매수를 또 하더라고요. 경기 어렵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하는데 1조 원 매수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자금이 몰릴 때는 침체 국면에 저는 주식밖에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는 계속적으로 선반영되는 과정이다. 언제쯤 바닥을 찍을지 1월에 찍을지 2월에 찍을지는 알 수 없으나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 2월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장이니까 등락 과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저점 매수 기회 구간이고요. 돈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좀 물려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러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버티기 전략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내심을 좀 갖고 뭐를 이제 바로 봐야 되냐 아까 또 봤지만 기업 가치를 좀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경기 침체 국면인데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쪽 이쪽은 주가가 부침이 있다 그래도 단단히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수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뭐 주도주 쪽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에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괜찮거든요. 요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신재생 주종 들어가는데 신재생 쪽 원전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리오프닝 자동차까지 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윤준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봐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2022년을 마무리 짓는 토마토TV의 마지막 생방송이 될 겁니다. 환승매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갈아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pd@itomato.com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참여 방법은 이 유튜브의 게시판에도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메일 보내주실 때는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의 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까지도 이메일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가 좀 더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228-3388번으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이참에 또 내년부터는 새로운 투자 생활 시작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네요. 내일은 좀 따뜻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